안녕하세요. 아침마당 김영철입니다. 안녕하세요. 아침마당의 김수경입니다. 예전에 광고 중에 그런 광고 있었어요. 여러분 부자 되세요. 기억나시죠? 듣기만 해도 좋은 소리죠. 네. 예. 사실 이게 신용카드 광고였었는데 신용카드 광고에서 부자 되라고 하니까 기분 나쁘지 않았어요. 그렇습니다. 예, 기분 좋게 저희가 많은 분들이 진짜 이 부자 되라는 말을 다들 좋아하시는데 아마도 이 누구나 다 그만큼 이 부에 대한 욕망이 크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게 지금도 뭐 돈에 대한 열망이 더하면 더했지 예전보다 덜 하지는 않은 시대인 것 같은데요. 얼마나 있어야 부자인지 참 개인적으로도 생각하는 부분이 좀 다를 것 같기도 한데 이 돈에 대한 부자의 삶을 동경하는 건 아마 그래도 전 세계 다 공통인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좀 특별한 분을 모시고 부자 강의를 좀 들어볼까 하는데 이분이 전국적으로 진짜 활발하게 강의를 하고 계셔서 어디에 계신 분인가 했더니 알고 보니 대전 분이시더라고요. 대전에서 지금 계세요. 전국을 무대로 이렇게 강연을 펼치고 계시는데 이 문화심리학자 한민 교수님 우리가 모셔봤습니다. 근데 문화심리학자시니까 재테크 강의는 아닐 것 같고요. 과연 어떤 강의를 해주실지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교수님 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멸종위기 1급 토종문화심리학자 한민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근데 교수님 본인 소개가 좀 독특하시네요. 독특해요. 문화심리학자라고 하셨는데 멸종위기 1급 토종 문화심리학자? 이렇게 소개를 하신 이유가 있으세요, 특별히? 예, 심리학의 분야가 굉장히 많은데요. 그중에 문화심리학을 하시는 분이 굉장히 적습니다. 그리고 또 그중에서도 한국 문화, 한국인 심리를 하시는 분은 더 적어서 거의 멸종위기다 이런 의미로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예, 아니 그동안 이제 방송에 출연하셔서 뭐 역사, 철학, 인류학, 사회학, 뇌과학 뭐 다양한 분야에 대해서 이제 강연을 해주셨는데 그래서 당연히 이제 서울에서 활동을 하실 줄 알았는데 대전에 계세요. 대전이 고향이신 건가요? 고향은 아닙니다. 고향은 아니고요. 근데 저희 그 친척분들이 어머니 쪽 그 외가 친척분들이 대전에 많이 사셔가지고요. 뭐 큰 이모는 정림동 사시고 사촌 이모는 문화동 사시고. 그래서 들어오면서 방청객분들 보는데 이모님인 줄 알고 한참 쳐다봤습니다. 오늘 이모님 방송 좀 보시겠네요. 말씀드렸습니다. 반가워하실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의 다양한 문화 심리를 지금 연구를 하고 계신다고 하셨잖아요. 저서를 보니까 선을 넘는 한국인, 선을 긋는 일본인, 그리고 숭배하는 자들 호모 피델리스, 문제적 캐릭터, 심리사전 등 이 다양한 연구를 진짜 많이 해오셨더라고요. 이 문화 연구라고 하니까 정말 광범위하고 또 어떤 면에서는 좀 굉장히 재미있을 것 같은데 이번에는 부자 유전자에 대해서 또 연구를 하셨어요. 특별한 계기가 있으셨어요? 저도 이제 한국에서 부자가 되기 위해서 굉장히 오랫동안 고민을 하고 살아왔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인가 부자는 못 될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스쳐 지나가더라고요. 그러면 이제부터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부자가 만약에 내가 못 된다면 뭐 그런 생각에서 이제 책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가끔 저도 이제 부자의 개념은 무엇일까? 부자란 무엇일까? 뭔가 이거 객관적인 지표가 있으면 좋겠는데 저는 이제 마음은 부자거든요. 근데 그 이외에 다른 부자에 대한 뭐 개념 이런 건 저희가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뭐 부자의 그 정확한 정의는 뭐 명확하지는 않은데 일단 대한민국 1% 부자의 기준이 뭐 부채 없이 순자산 29억이라고 하고요. 뭐 연봉으로 환산을 하면은 이제 뭐 2억 1,571만 원. 뭐 근데 사실 이런 객관적 지표보다는 사람들이 이제 그 상대적으로 평가하는 기준들이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 미국에서 어떤 조사기관에서 조사를 했었는데 이제 미국 사람들은 약 28억 원 정도, 28억 5천만 원 정도 있으면 부자다라고 생각을 한대요. 근데 한국 사람들은 46억 5천만 원. 이 정도는 있어야 내가 부자다라고 생각을 한답니다. 글쎄요. 저는 계속 마음만 부자로 살아야 할 것 같은데요. 많은 분들이 진짜 우리는 어렵겠구나라고 생각하실 수도 기준이 있겠는데 너무 높아요. 사실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 경제적으로는 그런 기준이 있지만 다른 기준으로 봤을 때 얼마든지 우리가 또 부자가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여기에 저희가 좀 희망을 걸어보도록 하고요. 실제로적 기준과 또 이 심리적 차이가 있다는 말씀 오늘 해주실 텐데 여기에 이번에 전해주신 강의도 이러면 심리적인 반영을 조금 해주시는 그런 강의가 될까요? 그렇죠.
그 아무래도 누구나 원하고 누구나 부자라고 이야기하는 기준은 네. 뭐 역시 누구나 충족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어떤 실질적인 부자는 아니더라도 마음이 부자로 네. 살아갈 수 있는 이제 네. 나만의 기준을 찾는 방법.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네. 드려보고 싶습니다. 예, 저도 제 마음의 기준이 오늘 네. 맞는 것인지 그렇지.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자, 이제 문화심리학자가 본 부자 열풍 과연 어떤 심리가 들어 있을지 네. 궁금한데요. 강의석으로 모시고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민 교수님, 부탁드립니다. 큰 박수로 모셔보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부자 되고 싶으시죠? 네. 생각보다 부자는 못 되셨을 것 같긴 한데 자, 누구나 46억 5천이 있는 건 아닙니다. 1%가 29억인데 그거보다 훨씬 높은 기준인데요. 한국 사람들의 이 부자 열풍은 예전부터 굉장히 유명했습니다. 2021년에 미국의 퓨 리서치라는 조사 회사에서 이런 조사를 했습니다. 한 17개국 사람들을 대상으로 내 행복에 있어서 뭐가 제일 중요하냐 이걸 물어봤는데 대부분의 나라 사람들이 이제 가족 그리고 나의 건강 뭐 이런 기준들을 얘기를 했어요. 근데 유일하게 대한민국 사람들만 돈이 제일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이게 뭐 당시에도 화제가 되게 됐었던 것 같은데 우리가 돈을 추구하다가 가족도 뒷전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냐 뭐 이런 얘기까지 나왔었는데 저는 이 부분을 좀 다른 관점에서 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왜 한국 사람들이 돈을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할까? 자, 일단 역사적인 배경을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겠는데요. 여기 오늘 오신 분들이 약간 이제 저보다 제가 아까 이모를 연상하게 연상했었는데 연령대가 있으실 만큼 옛날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한번 넘겨주시고요. 그 나이 드신 분들이 왜 외정때라는 표현 많이 쓰시죠? 일제강점기. 뭐 이때부터 이제 뭐 부모님들 통해서 얘기 많이 들으셨겠지만은 굉장히 살기 어렵지 않았습니까? 먹을 것도 없고 뭐 초근목피 뭐 이런 얘기도 있었고요. 또 일본이 막 공출, 뭐 쌀도 다 뺏어가고 놋그릇, 밥그릇까지 다 뺏어가는 시절, 결코 부유하게 살 수 없었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6.25, 뭐 저희 아버지 어머니도 이제 6.25 세대신데, 뭐 당연히 그나마 있었던 것도 다 불타고 또 피난을 와야 됐고요. 또 저희 아버지가 또 하시는 말씀이 그 미군들 당시 와 있을 때 지나가면은 뭐 기쁨이 초콜릿 뭐 이러면서 얻어 잡숫기도 했었고 또 꿀꿀이죽 기억나시는 분들도 아마 계실 텐데 그런 거면 미군 부대에서 나오는 거 끓여가지고 잡수셨던 기억이 생생한 시대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60년대 70년대는 우리가 이제 뭐 독립을 하고 살아가긴 했지만 뭐 전쟁 이후에 굉장히 어려웠기도 했고 뭐 사회적인 배경 뭐 산업 같은 것들도 전혀 없었죠. 그래서 또 이때 그 드라마 육남매 보시면은 또 한 집안에 막 식구는 많고 일자리는 없고 이러니까는 어렵게 또 살 수밖에 없는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막 자식은 많고 하니까는 뭐 다 가르칠 수는 없고 한두 명 가르쳐야 되고 나머지 분들은 다 뭐 공장 다니시고 농사 짓고 이러면서 그러셨던 분들이실 것 같고요. 저희 어머니, 아버지, 이모 다 그런 삶을 사셨던 분들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굉장히 가난의 역사가 우리는 있어요. 어떻게 하면 이 가난에서 벗어날까? 그렇기 위해서 뭐 굉장히 열심히 공장도 다니시고 농사도 열심히 짓고 게으를 새 없이 살아오셨던 분들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한 80년대 정도 되면은 약간 이제 그 살림살이가 좀 피기 시작을 하죠. 그래서 뭐 칼라 TV도 집에 한두 대씩 들어오고 라디오 들어오고 저도 이제 기억나는 게 이제 80년대 초반에 고기 먹는 날이 생겼어요. 한 달에 한 번씩 소고기, 불고기를 먹었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 식구만 먹긴 그러니까 이제 막 친척들 같이 여기 와서 먹는데 저희 부모님 말씀으로는 이제 우리 아들을 먹이고 싶은데 저희 삼촌이 막 다 드셔가지고 되게 얄미웠다 뭐 이런 얘기도 하시고 그러다가 한 90년대 정도 되면은 점점 더 이제 부유한 가정들도 많아지기 시작했고 그랬죠.
그래서 뭐 그 TV, 냉장고 이런 건 당연하고 이제 자가용, 예, 자가용들이 들어오고, 그래서 이때 뭐 90년대 초반 방송 같은 거 보시면은 이제 이렇게 우리가 그 과소비해도 되냐, 뭐 이런 얘기도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뭐 자동차를 너무 타는 게 뭐 바람직하지 않다. 자동차 중독입니다, 여러분. 웬만한 거리는 걸어 다니세요. 이런 거 막 발표도 했었고. 그리고 이제 제가 그 소위 X세대거든요. 90년대 초반 되면은 이 X세대들이 이제 사회에 등장을 하면서 여러 가지 이제 가치관의 충돌을 불러일으켰는데, 이 X세대들은 그동안 우리가 이루어놨던 부의 그 터전 위에서 가능할 수 있었죠. 그죠? X세대 하면 딱 떠오르는 대사가 그거 아니겠습니까? 왜 그렇게 옷을 입고 다니세요? 했을 때, 저는 아무도 신경 쓰지 않습니다. 이런 대사. 그렇죠? 이제 소위 이제 개인주의 문화가 퍼지기 시작하던 시대였습니다. 자, 그렇게 이제 우리가 조금 잘 살아가나 보다라는 시기도 있었는데, 이제 기억나시겠지만 이제 바로 우리에게 닥친 것이 IMF라는 이제 시련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뭐 사업도 좀 일구고 가정도 어느 정도 이렇게 잘 살만했던 집들이 다 망해 나가고, 뭐 우리나라의 뭐 굉장히 굴지의 대기업들도 다 망해 나가고, 그래서 뭐 가장들이 뭐 야반 도주를 한다든지 밤에 뭐 그런 가정들 옆에 많이 계시고, 뭐 저희 장인어른도 이 청주 분이시거든요. 근데 그때 이제 그 회사에서 소위 잘리셔가지고 다시 막 삶을 일구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국 사람들은 우리가 돈이 없으면 가족도 지킬 수 없구나라는 게 너무 이제 체화됐던 게 아닌가 싶어요. 그 전에도 우리가 식구는 많은데 돈이 없으니까 막 뭐 딸내미들 뭐 식모 보내고 공장 보내고 이러면서 우리가 돈이 있어야지 가족도 지킬 수 있구나, 돈이 있어야지 건강도 지킬 수 있구나 했던 것이 본격적으로 우리 몸에 새겨졌던 시기가 아닌가 싶고요. 그 이후에도 뭐 고용도 굉장히 불안정해졌죠. IMF 이후로. 그리고 또 그 금융위기, 2000년대 초반에 전 세계적으로 이런 금융위기가 또 닥치면서 정말 돈이 없으면은 아무것도 안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한국 사람들에게 강하게 남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때쯤에 이제 굉장히 유행했던 책이 그 로버트 기요사키라는 저자의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 자, 부자 아빠가 되고 싶지 않으십니까? 당연히. 그렇죠. 그렇죠. 예. 그래서 돈이 있어야 되겠다. 그리고 아까 이제 초반에 말씀하셨던 부자 되세요. 사실 카드를 쓴다고 부자가 되지는 않죠. 줄죠, 돈이 오히려. 예. 돈이 주는데 예. 카드를 쓸 때만큼은 내가 부자가 된 기분이 들고, 그래서 또 그 카드 대란 그런 또 역사도 있었고 뭐 그랬었습니다. 2000년대 초반에 이제 우리나라가 다행히 그 IT 산업 또 이제 벤처 열풍 이런 그 계단을 잘 타서 또 나라가 계속 발전을 할 수 있었죠. 뭐 그렇게 이제 여기까지 온 게 현실입니다. 뭐 한국 사람들은 부자가 되기 위해서 예전부터 굉장히 열심히 노력을 해왔습니다. 여러분도 당연히 그러셨을 테고, 그런 방법을 한번 말씀을 드려보면, 자, 가장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부자가 되는 방법이 이제 자영업이죠. 뭐 자본 없이 내가 쉽게 뭐 구멍가게, 그 노점 이런 거부터 시작을 했었는데, 뭐 6.25 이후에 뭐 피난민들이 다 오셔가지고 아무것도 없고 산업적 기반도 없고 일자리도 없고 하니까 할 수 있는 게 그냥 뭐 파는 거, 뭐 띄어서 팔고 뭐 수입해서 팔고 뭐 밀수 뭐 이런 일들도 많았고, 뭐 그런 자영업에서 또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굴지의 대기업들이 또 성장을 하게 됩니다. 자, 삼성이 여러분 쌀집에서 시작을 했죠. 또 현대자동차가 이제 정비소에서 시작을 했고. 자, 그런 게 이제 또 한국 사람들의 어떤 삶의 모델이 된 거예요. 나도 자영업을 통해서 저렇게 삼성처럼 현대처럼 부자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자, 그러나 이제 IMF 이후에 고용이 불안정해지면서 또 어쩔 수 없이 자영업으로 내몰린 분들도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이제 자영업 비율이 세계적으로 굉장히 아직도 높죠. 점점 이제 낮아지고 있는 추세이긴 한데, 한국 사람들한테는 그래도 아직도 이 자영업을 통해서 내가 성장할 수 있다, 부자가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이 강한 것 같습니다. 예, 다음 페이지요. 예. 또 전통적으로 또 우리가 아무것도 없는 맨몸뚱이로 성공할 수 있는 방법이 공부죠. 예,
그죠? 예. 그래서 뭐 내놓을 뭐 집안의 재산도 없고 뭐 그런 배경까지도 다 사라졌었고요, 사실은. 근데 유일하게 성공할 수 있는 게 이제 공부를 잘하면, 소위 이제 사자 직업, 뭐 판검사, 의사 이런 게 되면은 뭐 자기도 부자가 되고 집안도 일으켜 세울 수가 있었죠. 그래서 뭐 저희 뭐 아버지, 어머니 세대 뭐 계속해서 공부가 제일 중요하다라고 이제 가르치셨고 또 그렇게 이제 배워 왔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지금도 그 대졸자들의 뭐 평균 연봉 그리고 이제 대졸이 아닌 사람들의 연봉 이런 걸 비교를 해보면은 차이가 많이 나죠. 그래서 지금도 계속해서 뭐 공부를 해라, 대학을 가라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게 사실이고요. 또 전통적인 부동산, 대전도 굉장히 많이 개발된 도시 아니겠습니까? 현대사회 이후에. 그래서 저희도 이제 이모님들 가끔 말씀하시는 게 그때 유성의 땅을 샀었어야 되는데 라든지 뭐 서구 개발될 때 그때 뭐 아파트를 넓혀 뭐 이런 말씀 많이 하시죠. 그래서 부동산이 뭐 전형적으로 아무것도 없었지만 뭐 농사 짓던 땅이 뭐 개발된다든지 하면은 순식간에 부자가 될 수 있는 방법이었고 지금도 부동산에 이렇게 많은 돈이 몰리고 있는 현실입니다. 한국 사람들은 부자가 되는 방법을 계속해서 찾아왔어요. 그래서 뭐 지금은 뭐 주식이나 코인 이런 것도 상당히 돈이 많이 몰리고 있고 뭐 한 2000년대 초반에는 그 소위 뭐 박세리 퀴즈, 김연아 퀴즈, 스포츠를 시키면은 돈이 된다. 아주 막 또 이제 운동시키시는 부모님들 많았고 또 한류 열풍이 뭐 지금처럼 이제 활성화된 이후에는 뭐 아이돌을 시킨다는 부모님들도 계시고 끊임없이 돈을 향해서 다 살아왔던 사람들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그 부자 열풍으로 이제 모든 사람들이 부자가 되는 건 아니고 또 부작용이 이제 만만치 않은데요. 여기에는 이제 한국 사람들의 어떤 심리적 특성이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자,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이제 위험 감수 행동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자, 여러분 제가 어떤 연구를 하나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이 A 그룹의 분들에게는 100% 확률로 1억을 줍니다. 그리고 B 선택지를 선택하신 분들에게는 89% 확률로 1억을 줘요. 그리고 10% 확률로는 5억을 드립니다. 근데 1% 확률로 아무것도 못 받으실 수 있어요. B에는. 그러면은 A를 선택하시겠습니까? B를 선택하시겠습니까? 일단 아나운서님. 저 마이크 자꾸 너무 고민하시느라고 마이크도 안 잡으셨어요. 지금 머리로는 A가 맞다라는 그렇죠. 생각이 드는데 심리적으로는 B를 선택하고 싶어요. 네. 김영철 아나운서는 어때요? 저도 1%는 내가 아니지 않을까? 그래서 B를 선택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예, 아마 방청객 여러분들도 B를 선택하실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이게 굉장히 한국적인 특징입니다. 그래요? 이 연구자가 이제 그 카네만 교수라고 노벨상 수상자거든요. 근데 모든 나라들에서 A를 선택한 사람들이 훨씬 많았어요. 그래요? 예. 이게 그 유명한 그 손실 회피 성향이라는 경향입니다. 사람들은 확보된 이익을 추구하지 그런 불안한 1% 확률로 1억도 못 버는 거잖아요. 이걸 선택하지 않는다라는 건데 한국 사람들은 대부분 B를 선택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제 이런 얘기를 어디서 방송에서 했었는데 그 답글을 보니까 연구가 잘못됐습니다. 누가 이걸 A를 선택하냐. 결론이 잘못 나왔다. 그렇죠. 그 정도로 한국 사람들의 이제 위험 감수 성향이 큰 건데요. 이걸 볼 수 있는 게 이제 영끌, 비투 이런 거죠. 영끌 뭔지 아시죠? 영혼까지 끌어모은다. 비투, 빚을 내서 투자를 한다. 사실 투자의 어떤 바람직한 방식은 아니죠. 그렇죠. 내가 가지고 있는 선 안에서 투자를 해서 이익을 얻는 건데 가지고 올 수 있는 돈을 다 영혼까지 끌어모은다라든지 빚을 내 가지고 투자를 한다. 이건 굉장히 위험한 투자 행동입니다. 최근에 그 미국의 어떤 투자 회사의 이제 부사장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한국 사람들은 투자를 할 때 마치 오징어 게임처럼 한다. 예, 오징어 게임이 어떤 게임입니까? 아슬아슬하죠. 예, 그 실패하면 바로 죽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것처럼 투자를 한다. 이럴 수 있는 게 한국인들은 그 돈을 내가 딸 수 있다는 생각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굉장히 뿌리가 깊은데 이런 경향은 그 구한 말에 한국을 방문한 그 이탈리아의 그 까를로 로제티라는 외교관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제 당시 구한말의 한국 사람들을 보고 이제 책을 썼는데 그 책에 이런 그 문구가 나와요. 한국 사람들은 평소에 굉장히 조용하고 침울하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굉장히 생기 넘칠 때는 도박을 할 때라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 도박 경향도 이제 한국 사람들이 굉장히 독특한 게 이제 외국에는 뭐 그냥 여행 가다가 뭐 도박장 들러서 네. 잠깐 뭐 얼만큼 하다가 나오고 이런 경우가 많잖아요. 네. 근데 한국 사람들은 그 정선 카지노 같은데 앞에 뭐 이제 장박을 하시면서 돈을 잃으면은 막 더 가지고 와서 결국 못 나오고 이렇게 굉장히 그 위험 감수 투자를 하시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한국 사람들의 심리적 특성입니다. 다음 페이지. 자, 요 그림은 이제 연구의 하나인데 한국 사람들의 비현실적 낙관성의 경향성을 보여주는 거예요. 예. 자, 비현실적 낙관성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들에게는 생길 수 있는 나쁜 일이 나한테는 안 생기고 다른 사람들한테는 생길 수 있는 안 생기는 예. 좋은 일이 나한테는 생긴다. 이런 믿음인데 저 표를 보시면은 일본은 이게 거의 없죠. 일본 사람들은 이 경향성이 거의 없습니다. 예. 이게 이제 쉽게 말씀드리면 그런 거예요. 뭐 사람이 한 6, 70 정도까지 살면은 교통사고가 날 수도 있고 뭐 암 같은 큰 병에 걸릴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 확률이 나한테는 없다라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거의 세계적으로 굉장히 높은 수준인데 네. 마찬가지로 그런 위험한 투자를 해도 나는 돈을 잃지 않을 것이다. 아하. 나는 이 돈을 딸 것이다라는 믿음이 이렇게 보여지는 것이죠. 네, 이 믿음은 다음 페이지 보시면은 그 한국 사람들의 자기관, 주체성 자기라는 이제 자기에 대한 생각이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내가 다른 사람한테 내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존재다라는 생각인데 그 비중이 한국 사람들이 제일 크죠. 그러네요. 미국하고 비교를 해도 이제 한국 사람이 제일 큽니다. 자, 이 주체성 자기, 내가 다른 사람들한테 영향을 미친다라는 생각은 어떤 생각하고 연관이 있느냐 하면 다음 페이지요. 자기 가치감이라는 그 생각하고 굉장히 관계가 깊습니다. 예. 자기 가치감은 이제 나를 되게 가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인데, 여러분들의 자기 가치감을 가장 쉽게 아실 수 있는 대사가 이제 그거예요. 내가 이런 데 있을 사람이 아닌데. 직장인들이 네. 이제 그런 말씀 많이 하시죠. 네. 내가 이 돈 받고 이 직장 다닐 사람이 아닌데. 네. 두 분께 여쭤보진 않겠습니다. 저희는 만족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아주 네. 만족스럽습니다. 예. 근데 이제 한국 사람들 그런 생각 많이 하시잖아요. 네. 내가 이런 데 있을 사람이 아닌데. 네. 이게 이제 자기 가치감이 되게 높다는 거예요. 어떤 근자감, 근거 없는 자신감이라고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이것 때문에 예전부터 한국 사람들은 또 어떤 그 문화를 갖게 되었느냐 하면 어떤 체면. 네.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나는 이 정도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한테 그 정도로 보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나는 돈도 많이 없고 뭐 여유도 별로 없지만 다른 사람들이 나를 대단한 사람으로 봐주는 걸 원하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뭐 명품도 들고 다니고 뭐 좋은 차도 타고 다니고 이제 이런 소비를 하게 되는 것이죠. 또 그 우쭐이라는 그 개념이 있는데 뭐 우쭐거리다라는 거죠. 이게 이제 자기 자랑입니다. 뭐 내가 뭐 요만한 거 하나를 가지고 있으면은 뭐 더 자랑하고 싶고 뭐 SNS에 올리고 주변 사람들한테 자랑하고 이거 뭐 특히 이제 나이 좀 있으신 분들은 우리 아들이 해줬잖아 우리 며느리가 해줬잖아 그러면 되게 또 부러움을 사게 되잖아요. 이게 또 한국 사람들의 굉장히 사는 에너지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또 이제 과시적 그 소비, 이제 명품 소비 비율이 세계적으로 제일 높죠. 한국 사람들이. 뭐 우리보다 더 잘 사는 나라 사람들보다 명품을 더 많이 사고요. 또 이것을 아실 수 있는 게 이제 그 대전에는 이런 아파트 이름이 잘 없습니다만은 요즘 아파트 이름이 점점 길어지지 않습니까? 네. 뭐 굉장히 좋은 문구들이 들어가면서 네. 최대 25자 아파트까지 있다는데 뭐, 그래서 이게 곧 이제 내가 사는 곳을 알려주는 거죠. 내 이 정도 되는 사람이다. 나 여기 산다. 그래서 그런 이제 과시, 우쭐 이런 또 심리적 속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한국 사람들에게 부자가 된다는 것은 내가 이런 과거부터 가져왔던 한을 푸는 것이기도 하고요. 역사적으로 뭐 못 먹고 못 배우고 했던 한을 풀고 가족들하고 못 살았던 것도 돈이 있으면 해결할 수 있다.
라는 부분이 이제 가장 클 것이고, 또 하나는 이런 이제 심리적인 면하고 연관을 해서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우월하다, 낫고 더 내가 우쭐거리고 자랑하고 싶고 남들에게 인정을 받고 싶다는 욕구하고도 연관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부자가 못 되면은 그게 다 상처로 오는 거죠. 부자가 내가 아닌 게 한이 되고 남 보기에도 굉장히 부끄럽고, 또 돈이 없으니까 가족도 행복하지 못할 것 같고, 또 이제 나는 부자가 아닌데 부자인 사람들을 보면 되게 얄밉고 박탈감도 느끼고 갈등도 더 생기고 이제 그렇게 되는 것이죠. 네, 다음 페이지. 네. 해서 이런 사람들의 이제 한국 사람들의 동기, 한을 풀고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우월해 보이고 싶다라는 동기 때문에 한국이 여기까지 온 것도 사실입니다. 사실 우리가 아무것도 없었고, 뭐 사회적 뭐 인프라도 없었고 산업도 없었는데 지금 뭐 세계 10대 선진국에다가 누구나 부러워하는 나라가 됐잖아요. 네네. 근데 또 부정적인 부작용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현대 사회는 이제 점점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데요. 뭐 몇 년 전에 그 코로나19 팬데믹 사태가 있었죠. 이때 이제 많은 분들이 또 사업도 실패하시고 또 열심히 또 벌어서 뭐 식당 차리고 이랬는데 사람들 못 모이고 하니까 또 어렵게 되고 이런 분들도 많아지지 않았습니까? 또 요즘에 또 챗GPT를 비롯한 생성형 AI들이 사람들의 일자리를 점점 잠식하고 있습니다. 네. 일자리가 또 오히려 줄어든다든지, 뭐 기후 위기, 뭐 요번에 비 온 거 너무 무섭잖아요. 이런 것 때문에도 좀 돈이 있어야 될 것 같고, 또 비교적 평화로웠던 세계가 또 요새 되게 전쟁도 많이 여기저기서 일어나고, 이런 불안함이 커질수록 한국 사람들은 가난했던 과거가 또 떠오를 수밖에 없죠. 우리가 다시 가난해지는 것은 아닌가? 다시 가족과 헤어지고 다시 불행해지는 건 정말 견딜 수가 없으니까 더 조급하게 부자가 되고 싶다는 생각으로 또 이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요. 자, 그러나 언제까지 우리가 부자만을 바라보면서 살 수는 또 없죠. 또 부자라는 게 굉장히 상대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누군가 부자가 됐다는 거는 부자가 아닌 사람들도 많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과거에 비교를 하자면 굉장히 많이 부자가 됐어요. 60년대 뭐 이때랑 비교를 하면은 다 없는 거 없고 거의 뭐 못 드시는 거 없고 사시잖아요. 근데 우리가 부자가 아니라는 생각은 여전히 있죠. 이것은 이제 부라는 개념이 상대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한국 사람들의 또 이런 그 불행감을 더 부추기는 마음의 습관, 또 문화들이 또 존재를 하는데요. 지금부터는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아무것도 없었던 시기부터 지금까지 한 70년 정도 나라를 발전시켜 오면서 어떤 표준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그 표준에 내가 도달해야 된다는 생각이 굉장히 강했었습니다. 그래서 예전 광고 같은 거 보시면은 그런 광고 있어요. 아직도 뭐가 없으세요? 그죠? 아직도 이걸 모르세요? 하면은 무슨 생각이 드세요? 나만 모르나? 나만 없나? 예, 나만 없나? 하면서 당장 그걸 사야 될 것 같고, 당장 그거 해야 될 것 같고 그런 생각이 드시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한국 사람들의 어떤 삶의 기준이 많이 돼 왔던 겁니다. 그래서 뭐 한 나이 30 정도가 되면은 연봉 얼마 정도는 받아야 될 것 같고, 뭐 한 40 정도 되면은 뭐 집이 몇 평 정도는 돼야 될 것 같고, 가족이 몇 정도는 둬야 되고, 뭐 어느 동네에는 집이 있어야 되고, 뭐 차종은 몇 cc여야 되고, 뭐 이런 기준들이 생겨났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이루기 위해서 사는데 문제는 이 기준이 너무 높다는 사실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제 한국 사람들이 부자라고 생각하시는 기준, 이게 미국보다 훨씬 높잖아요. 대한민국 1%가 29억 자산인데 46억이라면은 0.5% 막 그 정도 되는 수준입니다. 근데 내가 당연히 그 정도에는 도달할 수가 없고 하니까는 당연히 불행하게 되겠죠. 자, 최근 그 인터넷 커뮤니티, 이제 젊은 사람들이 가는 커뮤니티에서 이제 어떤 용어가 유행인가 하면 평균 올려치기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어떤 개념일까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요 정도가 평균이다라고 생각하는 기준이 있다는 건데 그게 굉장히 올려쳐졌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그 인터넷 같은 데 보시면은 뭐
너도 나도 막 월수 500 정도는 버는 것 같고 네. 너도 나도 뭐 한 30평 아파트 정도는 사는 것 같고 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렇죠. 중위소득을 보면은 한국 사람들이 그 300만 원을 넘지 않습니다. 뭐 200만 원대 이제 중반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데 그런 인터넷에 보면은 누구나 500, 600 버는 것처럼 그려지고 네. 이런 게 이제 우리가 많이 보시는 드라마 같은 데만 봐도 나와요. 드라마 주인공들이 대부분 재벌 2세, 그렇죠. 3세, 네. 변호사, 판사, 검사, 의사. 우리 주변에 뭐 있긴 있죠. 근데 뭐 흔하진 않잖아요. 뭐 누구나 우리 주변의 얘기라고 얘기가 되는 뭐 응답하라 1988이라든지 1994 같은 경우도 그게 다 뭐 의사된 애들이고 네. 최근에 폭삭 속어 쓰다 보셨습니까? 네. 그 양근명 씨도 서울대 나와가지고 네. 엄청난 그 CEO잖아요. 그렇죠. 그게 우리 주변의 사람, 내 얘기라고 우리가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그 정도로 우리가 이제 기준이 굉장히 높다는 건데, 자, 이런 기준을 한번 돌아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나는 그 정도가 아닌데 왜 내가 거기 도달하지 못한다는 것이 어떤 내 삶의 기준이 되어야 하는가. 자, 또 하나는 그 한국 사람들의 상대적 박탈감입니다. 자, 상대적 박탈감은 이제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자산하고는 관계없이 나보다 더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박탈감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소위 말해서 뭐 50억 자산가도 100억 있는 사람한테는 박탈감을 느끼는 거죠. 100억 있는 사람들도 막 1조 있는 사람들한테는 난 거지야 정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게 상대적 박탈감입니다. 네. 근데 이 부분이 한국 사람들이 굉장히 좀 민감하신데 몇 년 전에 그 벼락거지라는 용어가 있었습니다. 방송에서 나왔던 용어인데 그 막 집값 엄청나게 올랐을 때 있었잖아요. 이때 우리 집값은 안 오르고 네. 다른 집은 엄청나게 올라갔어요. 근데 나는 거지가 됐다 이겁니다. 이게 되게 재밌는 개념이에요. 우리 집의 시가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네. 내 재산은 변한 게 아닌데 나보다 더 부자가 된 사람 때문에 나는 거지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자, 이런 마음의 습관은 약간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 게 그 NH투자증권이라는 회사에서 이제 이런 조사를 했었습니다. 한국의 이제 그 빈곤층, 중산층, 그 고소득층을 대상으로 내가 이제 주관적으로 어느 정도 그 경제적 계층에 해당을 하는 것 같으냐 이걸 물어봤을 때 중산층의 49%가 나는 빈곤층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고소득층 한 월수로 따지면 6, 700 버는 분들이 그 분들 중에서도 고소득층에 해당하는 분들의 49%가 나는 빈곤층이라고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고소득층에서요. 네네. 월수 6, 700을 벌어도 나는 빈곤층이다. 이게 이제 상대적 비교 때문이죠. 네. 그리고 중산층에 해당하는 분들도 뭐 3, 400 이렇게 버시는 분들도 79%가 나는 빈곤층이다. 자, 이거는 객관적 기준과는 전혀 다른 나만의 기준입니다. 내가 나를 더 불행하게 만드는 마음의 습관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예. 한국보건사회연구소 보고서인데 2016년에 이제 이런 보고서가 나왔었어요. 한국인들의 이제 마음의 습관을 연구를 해봤더니 인지적 오류에 해당하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한국 사람들 전체의 90%가 넘는다. 말이 90%지 거의 전체라는 얘기인데요. 이 인지적 오류라는 거는 이제 이런 개념들입니다. 이제 파국화, 임의적 추론, 이분법적 사고, 선택적 추상화 이제 이런 개념들이 있는데 파국화라는 거는 이거예요. 내가 이 정도 돈이 없으면 나는 실패한 인생이다. 그러니까 이제 중간이 없다는 거죠. 사실 부자와 부자 사이에는 엄청나게 많은 자산의 정도들이 있습니다. 46억, 뭐 29억이 아니더라도 충분히 벌 만큼 버시고 쓸 만큼 쓰시는 분들도 이기 도달하지 못했기 때문에 나는 거지다라고 생각하는 게 이제 파국화에 해당하는 생각이고요. 의미적 추론이라는 거는 어떤 근거 없이, 객관적인 근거 없이 내가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제 내 현실을 만들어가는 이제 마음의 습관입니다. 나는 돈이 어느 정도는 있지만 사람들이 이거는 부자가 아니라고 하기 때문에 또 내가 생각하기에 그건 부자의 기준이 아니야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나는 부자가 아니다 라고 생각하는 방식이죠. 자, 해서 이런 식의 생각의 습관, 사고 방식들이 한국 사람들한테 은근히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이제 자기에 대해서도 그렇게 생각을 해서 불행해하고 다른 사람의 삶을 평가할 때도 너는 나이가 몇 갠데 아직까지 그 정도밖에 못 사니? 너 실패했구나. 이렇게 또 상처를 주는 것도 있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서로 살기가 어려워지는 그런 이제 시대를 맞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요. 예. 자, 해서 이런 모든 문제들이 결국 어디에서 오느냐 생각을 해보면 이런 기준들, 내 삶을 규정하는 부자와 뭐 부자가 아닌 삶, 또 성공과 실패를 규정하는 모든 기준들이 남에게서 오기 때문입니다. 자, 부자가 어떤 기준이다? 뭐 남이 결정해 놓은 거죠. 성공의 기준 역시 남이 결정해 놓은 것이고, 뭐 어느 정도 대학을 나와야 되고, 어느 정도 지역에서 살아야 되고, 뭐 나이가 어느 정도 됐으면은 돈이 어느 정도 있어야 되고, 네. 자, 이런 기준들은 결국 내 안에서 나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부자가 될 수 없다면 사실 뭐 46억이 넘는 부자가 되는 게 현실적으로 쉽지 않기 때문에 네. 그 아래 범위에서 내 삶을 다시 규정하고 싶으시다면 내 삶을 이끌어가는 기준은 나에게서 나와야 되는 것이 맞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제일 먼저 생각해 보실 것이 내가 내 삶의 목표라고 생각해 왔던 것들이 과연 내 기준인가라는 것인데요. 좀 어려운 말로 이제 사람들은 타인의 욕망을 욕망한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자, 어렸을 때부터 사람들은 어떤 문화 속에서, 사회 속에서 살아오고요. 많은 사회적인 뭐 가르침, 가치관 이런 것들이 있죠. 그래서 그 안에서 이제 나를 만들고 살아오기 때문에 내가 내 삶의 목표라고 생각하는 것들, 나는 부자가 되겠어. 라든지 나는 한강뷰에서 살겠어. 라든지 이런 목표들은 사실은 내 목표가 아니죠, 대부분은. 그래서 일단은 이제 그 부분을 깨달으시고 예. 검증하시는 것이 제일 필요할 것 같고요. 이제 다음은 네. 네. 네네. 예. 다음은 우리가 어떤 내용일까요? 해석할 것이 다음은 이제 그렇다면. 나의 삶의 기준을 네. 스스로 설정하는 겁니다. 자, 근데 이것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내가 누구냐를 아시는 것부터 시작이 돼야 돼요. 근데 사람들은 사실 뭐 어떤 사회 속에서 살고 역사 속에서 살아왔고 하기 때문에 나에 대해서 살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맞아. 나에 대해서 생각해 볼 시간이 아마 없으셨을 거예요. 특히 이제 어느 정도 나이가 되시고 삶을 되돌아보면은 나는 왜 살아왔는가 생각해 보면은 순 남는 게 어떤 가족이랄지, 네. 그죠? 특히 이제 옛날에 이제 태어나서 살아오신 분들은 내가 우리 가족을 일으켜 세우기 위해서, 가문을 일으켜 세우기 위해서, 내 가족을 자식 가르치기 위해서, 뭐죠? 이런 게 삶의 목표가 됐었던 것이죠. 그래서 나는 어떤 사람이고, 나는 뭘 좋아했고, 나는 뭐를 하고 싶었고, 이런 부분이 되게 이제 약하기 쉽다는 거죠. 자, 그러나 이것을 깨닫는 것은 늦지 않습니다. 늦는 타이밍은 없어요. 그래서 뭐 어떤 연령대이시든지 지금부터 내 삶을 살아가기 시작하시면 된다는 마음으로 일단은 이제 본인에 대해서 생각하는 시간을 많이 가지시는 게 좋습니다. 네. 예. 그날 살아가는 게 사실은 쉽지가 않지만 그래도 뭐 자기 전에 한 30분 정도는 시간이 나잖아요. 네. 그 시간에 뭐 쇼츠 보고 인터넷 보고 뭐 주식창 보고 이러는 네. 것보다는 내가 진짜 어떤 사람인지 이제 이런 생각을 하시는 게 내 삶을 사는 이제 시작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자, 그 다음에는 이것도 내 모습 같고 이것도 내 모습 같다라는 어떤 생각을 하시게 돼요.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모습으로 삽니다. 뭐 누구의 엄마, 누구의 배우자, 이것도 내 또 다른 모습이죠. 그리고 또 나만 아는 나의 모습도 있겠고, 또 회사나 직장에서 사람들이 나를 보는 모습도 나일 겁니다. 근데 그 모습은 나일 수도 있지만 내가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을 또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그 남자분들이 특히 이제 직장이 있고 어떤 높은 사회적 지위가 있으신 분들이 많이 하시는 생각이 나는 어떤 회사 사장이다. 기 때문에 내가 가족에게서도 사장처럼 대하고 자식한테도 사장처럼 대하고 뭐 배우자한테도 내가 사장이야.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것은
엄밀하게 말해서 본인의 전부는 아니죠. 그렇죠. 네. 심리학에서는 이런 자기의 모습을 그 가면, 페르소나라고 얘기를 합니다. 내가 어떤 사회적 역할을 하기 위해서 가져왔던 내 모습. 이건 전부 다 내가 아니기 때문에 내 진짜 모습을 발견하려면 이 가면 뒤에 있는 나를 한번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네. 자, 가면이라는 거는 지금 굉장히 조명이 밝은데 조명을 받기 위해서 쓰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의 인정을 받고 칭찬을 받기 위해서 내가 만들어낸 내 가면입니다, 말 그대로. 근데 이 조명 뒤에 제가 대기실이라든지 저희 집에 가면은 저 여러분들한테 보이지 못하는 데 제 모습들이 있겠죠. 그런 것들을 때로는 보실 필요가 있다는 거죠. 누구에게 드러나도 부끄러운 내 모습. 그러나 이것 역시 내 모습이다. 그래서 이런 외적으로 보이는 내 모습과 나만 아는 부끄러울지 몰라도 이런 모습을 합쳐가는 과정이 이제 자기 실현이라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그 나대로 산다, 나답게 산다, 내가 살아갈 이유대로 산다라는 것은 누군가가 원하는 당신은 이런 사람이니까 그렇게 살아줬으면 좋겠어. 이 정도로 살아야 성공한 삶이니까 그렇게 사는 게 좋을 거야. 가 아니라 내 안에서 목소리가 나와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럼 이제 이런 내 안에 내 목소리는 어떻게 들으시는가? 그 말씀을 드려보면 쉽게 말씀드리면 이제 살아갈 이유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는 왜 살고 있을까? 뭐 여러 이유들이 있겠죠. 뭐 부자가 되는 것도 이유일 테고, 뭐 자식을 잘 키우는 것도 이유일 테고, 하지만 이 삶의 이유는 사람마다 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세계적으로 300명 이상의 사람들이 셀카를 찍다가 죽습니다. 높은 건물 위에 올라가서 막 위험한 거 하다가 죽고, 뭐 익스트림 스포츠 하다가 죽고 한데, 우리가 보통 생각하기에는 왜 저렇게 위험하게 무의미하게 살지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그것은 본인에게는 굉장히 자기를 느끼고 나다운 삶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의 삶의 의미는 뭐 사회적으로 보기에나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나 별로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아 보이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물론 뭐 세상에 해를 끼치고 다른 사람들의 폐를 끼치고 이래서는 안 되겠지만, 너 그거 한다고 무슨 돈이 나와? 너 그거 한다고 뭐 누가 너를 칭찬해 줘? 이게 아니라 나는 이게 내가 살아갈 이유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있다면은 그걸 위해서 살아가시는 게 정말 나다운 삶이다. 라는 것이죠. 자, 그 유명한 그 자기개발 컨설턴트 사이먼 시넥이라는 사람이 이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인간의 뇌는 부정의 개념을 이해할 수 없다. 자, 이게 그 겨울철 스포츠 스키 그 경기를 보다 보면 굉장히 높은 곳에서 아래까지 내려오는데 수많은 그 문을 통과를 하잖아요. 이 사람들은 이 문을 신경 쓰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럼 뭘 신경 써요? 내가 내려갈 길을 본다는 겁니다. 이 내가 부딪히지 말아야 할 장애물을 인식하는 순간 내가 하는 그 수행에 문제가 생기고 걸리게 되고 기록이 줄어든다는 얘기예요. 자, 우리는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불행한 결과를 피해 가야 된다고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뭐 사람 많이 만나면 신경 써야 되고 뭐 그 갈등이 생기고 또 요즘에 뭐 어떤 결혼율이라든지 출산율도 굉장히 많이 줄어들고 있는 것이 결혼이라는 것이 지금 세대에서 생각하기로는 굉장히 리스크거든요. 내가 버는 돈으로 내 가족을 부양하기도 힘들고 자식을 키우기도 어렵고 또 뭐 이혼하고 갈등하고 맨날 이혼 숙녀 캠프니 뭐 이런 프로 보면은 아우 저렇게 위험한 거를 왜 하나. 맞아요. 그래서 나는 저런 위험한 길을 가지 않겠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사이먼 시넥의 말에 따르면 내가 그런 장애물을 피한다고 행복해지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궁극적으로 내가 내 삶을 살기 위해서는 목표가 있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목표는 아까 말씀드린 누군가가 나이기를 바라는 내 모습도 아니고 내가 나라고 생각하지만 내가 우리 사회에서 보고 듣고 느꼈던 뭐 이 정도 돈을 벌어야 되는 그것도 아니고 내 마음속에서 나온 내 삶의 기준으로부터 나온 목표라는 것이죠. 자, 그 목표를 향해서 살아갈 때 사람들은 삶의 통제감을 갖게 됩니다. 통제감이라는 것은
내가 뭘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에요. 사람들이 삶을 가장 불행하게 느낄 때가 지금 뭘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뭘 하긴 하는데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모를 때 네. 제일 불행해집니다. 그렇지 않으려면은 내가 뭘 하더라도 이게 의미가 있으면 되는 것이죠. 또 그거 왜 해? 나 이건 뭐 때문에 하는 거야? 누가 뭐 욕하고 손가락질해도 나는 이 이유가 있어. 그러면은 나는 행복해질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리고 이런 그 통제감을 조금 확장시켜 나가는, 넓혀 나가는 이제 방법이 있는데요. 그 관심사를, 내 삶의 관심사를 조금 넓혀 나가는 겁니다. 자, 요 시점은 주로 한 중년 정도가 됐을 때 한번 찾아와요. 한 20, 30대까지는 사람들이 이제 자기를 돌아볼 여유도 사실은 많이 없고요. 네. 또 사회적으로 어떤 성공을 해야 된다는 압박이랄지 그런 목표 자체를 사회적인 목표로 설정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뭐 어렸을 때 우리 생각해 보면은 대학 나와서 뭐 대기업 가서 열심히 공부하고 뭐 그래야지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그 청년들은 그런 생각 때문에 이제 내 삶에서의 내 내면에서 오는 목표에 집중하기가 어렵고 그래서 보다 많은 불안과 우울에 이제 빠지기가 쉽죠. 네네. 자, 그러나 한 30, 40대 정도 살아가시고 한 50대 정도가 넘어가시면은 여러 가지로 이제 사회에서 그런 한계들을 많이 경험하게 되십니다. 내가 사회적 목표, 어떤 대기업에 나와서 뭐 어떤 연봉을 가지고 이 정도의 남 부럽지 않은, 남에게 자랑할 수 있는 삶을 만들어야지 했는데 생각해 보니까 나는 그 정도의 능력은 없는 것 같다. 이런 순간들이 온다는 거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저는 그렇게 부자가 될 수 있는 사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자, 요 시점이 굉장히 중요한데 요게 그 자기 객관화라는 개념입니다. 사람들이 특히 이제 한국 사람들의 자기관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나를 되게 높이 평가하는 경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나는 좀 이런 데 있을 사람이 아니고 나는 돈을 벌어도 좀 더 많이 벌 수 있을 것 같고 좀 더 많이 누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오랜 그런 경험을 통해서 나를 점점 이제 객관화하는 연습이 필요한 것이죠. 네. 그래서 해봤더니 나는 이 정도 이상은 좀 아닌 것 같다. 좀 돈 얘기가 자꾸 나오면은 좀 가슴이 아프기 때문에 이제 돈 외적인 걸로 말씀을 드려보면 여러분이 보시기에 이제 제가 키가 어느 정도 되는지 잘 모르시겠죠? 네. 이제 일단 뭐 TV 화면으로만 보시면은 뭐 커 보인다는 얘기도 좀 듣습니다만은 저는 키가 별로 크지 않습니다. 170이 안 되는데 제가 계속 클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한 30대 초반 정도에 저를 이제 객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180까지는 못 크겠구나. 내 인생에서는. 내 인생에서는 덩크슛은 없겠구나. 이런 것을 깨닫는 시점들이 계속 필요하다는 것이죠. 근데 그거를 객관화하는 게 사실 쉬운 일은 아닙니다. 특히 이제 능력. 아직 나는 더 능력이 있지만 공부를 못해서 우리 부모님이 나를 더 가르쳐 줬으면은 내가 그 능력을 펼칠 수 있었을 텐데 라고 생각하면은 계속해서 거기에 매달리게 되는 거고요. 자, 그러나 우리가 시간이 무한정인 것도 아니고 내가 뭐 자기 개발을 하고 뭐 학위를 다시 받으시고 뭐 투자 공부를 하셔도 안 되는 거는 안 되는 거라는 그런 깨달음이 언젠가는 한 번씩 오게 됩니다. 자, 그 시점에서 필요한 것이 이제 자기 수용이죠. 받아들이는 네, 거. 받아들이는 거. 그래서 저는 이제 170이 안 되는 삶을 수용을 하고 살아가기로 했습니다. 비록 덩크슛은 못하겠지만은 뭐 제가 지금처럼 이렇게 말씀드리고 강의하고 하는 거는 키가 필요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일을 선택하면 되는 것이고 또 나름대로 뭐 어느 정도까지 돈은 못 벌겠지만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돈으로 우리 가족과 더 즐거운 시간을 많이 보낸다든지 뭐 아직 살아계시는 부모님과 더 시간을 많이 보낼 수 있고 뭐 이런 쪽으로 내가 이제 선택을 하는 것이죠. 자, 이 선택이야말로 나의 그 삶을 내 주관적으로, 내 주체적으로 살 수 있는 방법입니다. 현대인들이 그 불안에 휩쓸리기가 쉬운데 그 이유가 이제 선택 때문이거든요. 자, 여러분 식당에 메뉴가 되게 많은 집에 가면은 오히려 고르기가 더 어렵죠. 어려워요.
네, 너무너무 못 먹어야 어렵네요. 돼요. 이 어려운 이유가 이걸 먹었을 때 다른 걸 먹는 사람들이 더 맛있으면 어떡하지? 이거거든요. 네. 그래서 현대인들의 그 선택권이라는 게 이겁니다. 예전 사람들은 삶에서 선택할 수 있는 일이 없었죠. 네. 내가 뭐 농사 짓는 집에서 태어났다. 그러면 농사 짓고 살아야 됩니다. 내가 뭐 더 예전에 조선시대 뭐 백정 집에서 태어났다. 소 잡고 가죽신 꼬매면서 살아야 됩니다. 근데 현대에는 그런 제한이 없어졌잖아요. 그래서 내가 공부를 하고 배우면은 얼마든지 내가 더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다라는 이 가능성 때문에 선택을 점점 어려워하는 것이죠. 근데 이제 선택이라는 것은 반드시 우리가 해야 되는 거거든요. 맞아요. 선택을 하지 않는 것도 선택입니다. 나는 내가 어떤 사람인지도 모르겠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도 모르기 때문에 그냥 남들 하는 것처럼 살겠다. 그래서 그냥 돈 남들 벌어야 된다니까 나도 벌고 강남에 살아야 된다니까 살고 애들 뭐 영어 유치원 보내야 된다니까 나도 보내야 될 것 같다. 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 본인의 선택이신 거죠. 네. 근데 거기서 오는 불행은 사실 본인의 책임일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도 그렇게 사실 시킨 사람은 없기 때문에. 자, 그래서 그 선택의 자유가 나한테 있다라는 생각, 그리고 그 선택으로부터 나의 삶을 살 수 있는 그 시작점이 네.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나답게 사는 것, 나의 삶을 사는 것은 행복하고도 상관이 없을 수 있고요. 또 부자 되는 거하고는 뭐 직접적인 상관이 당연히 없겠죠. 네. 그 트루먼 쇼라는 영화 아시죠? 예. 네. 그 영화가 이제 제가 말씀드린 어떤 이런 메시지를 굉장히 잘 요약을 하고 있는데 네. 트루먼이 살고 있는 그 마을은 인공적인 세트장입니다. 네. 다른 사람들이 이 사람한테 살아주기를 바라는 모습대로 이 사람은 사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그게 내 삶이 아니라는 걸 어느 순간 깨달았죠. 네. 우리도 그런 순간이 올 때가 있어요. 우리 부모님이 나한테 넌 이렇게 살아라. 내 자식이 또는 뭐 우리 사회가 너는 이렇게 살아라라고 얘기를 해도 아 이건 나는 세트에서의 삶 같은데 네네. 나는 이런 연기를 하면서 살고 싶지 않은데 라는 깨달음이 들 때가 있다면 그 세트를 한 번쯤은 벗어나서 내 삶의 의미를 찾을 필요가 있다는 것이고요. 다음에는 이제 그 선택 이후에 펼쳐질 일들은 사실은 내 책임인 측면이 큽니다. 그 트루먼이 그 세트장 밖에 나가서 다음 날부터 바로 행복해졌을까요? 아니죠. 그건 아닐 수 네. 있죠. 평생 이 안에서만 살았는데 밖에 뭐 물정도 모르고 네. 뭐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서 며칠은 잘 살았을지 모르겠지만 또 뭐 이혼 숙녀 캠프 같은 데 나올 수 있고 살다 보면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이후의 삶은 온전히 또 자기 삶이기 때문에 자기가 책임을 져야 되는 것입니다. 예. 여기까지가 그 나답게 사는 방법 그리고 나답게 사는 삶에 책임을 지는 방법이었습니다. 네. 예. 자, 마지막으로 제가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나의 삶을 찾는 방법은 뭐 나의 모습 다른 사람들이 나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내가 생각하는 나의 모습을 찾는 자, 이 작업은 지금 그리고 여기에서 시작하셔야 된다는 점입니다. 많은 분들이 또 이제 많은 한국 분들이 지금 내 삶을 불행하다고 생각을 하시면서 나는 이런 데 있을 사람이 아니야 해서 이제 도달하는 것이 나의 진짜 삶은 내가 사는 이 범위에는 없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또 많이 하시거든요. 그러나 내 삶의 의미는 내 주변에서 찾는 게 가장 빠르고 내가 가장 많이 하는 일, 내가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장소가 결국 나를 반영하는 장소이고 나를 반영하는 일이기가 가장 쉽습니다. 그래서 그 폭삭소가수다의 그 양관식 씨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많은 분들이 이 양관식 씨의 삶을 불행하다라고 생각을 많이 하세요. 평생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못하고 이 사람은 자기가 기타 치고 노래 부르고 이런 걸 하고 싶었는데 평생 못했죠. 자식을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희생만 하다가 죽었어요. 네. 누군가가 보기에는 실패한 삶입니다. 근데 양관식 씨는 본인의 삶을 행복했다라고 또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 기준 역시 본인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지금까지 내 삶은 잘못된 것이었고 네. 새 삶을 한번 나의 삶을 살아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시는 건 굉장히 좋은데 그 새 삶을 찾으시는 것 역시 내 삶, 내 주변 환경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여기까지 제가 준비한 부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예, 우리 현민 교수님 강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니 지금 좀 저는 이제 마음이 부자다라고 아까 이제 시작을 하면서 들었는데 일단 나에 대한 생각이 그렇죠. 그래도 조금은 부족하구나. 네. 나의 마음을 조금 더 억눌러서 더욱 더 마음의 부자가 돼봐야겠다. 이런 생각도 좀 사실 이게 해봅니다. 문화 심리학으로 보는 이제 부자에 대해서 저희가 시작을 했지만 어떻게 보면은 그 부자라는 게 한편의 그 중에서 한 부분이지 더 많은 것들을 우리가 생각하고 내 삶을 좀 만들어가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저는 그 교수님 강의 중에서 나 스스로를 잘 알아야 된다. 내가 누군지를 알아야지 제대로 평가하고 또 나아가야 되는 방향에 대해서 잡을 수 있다. 이 생각이 그동안 난 좀 나를 좀 잘 모르고 살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또 들더라고요. 자 이렇게 뭐 이 부자 열풍에 대해서 문화 심리학적으로 풀어내 주셨는데 지금 뭐 부자는 사실 뭐 예전에도 있고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계속 있겠지만 요즘에 조금 그거에 대해서 더 힘들어하는 분들이 좀 많아진 것 같아요. 그거는 앞으로도 그럴까요? 아니면 왜 부자가 더 많아져서 그런 겁니까? 어떤 이유일까요? 이거는 무엇보다 우리 사회에서 부자가 되는 게 점점 어려워지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역사적으로 뭐 몇십 년 전만 해도 운 좋게 좋은 위치에 집이 있거나 땅이 있으면 부자가 될 수 있었고 또 학력 그런 경쟁이 그렇게 심하지 않았을 때는 뭐 공부 조금만 해서 조금 이름 있는 대학에 가면은 금방 성공할 수 있었죠. 근데 이제 점점 그렇지 않아지고 또 사회적으로 불확실성이 커지다 보니까 나는 부자가 될 수 없다라는 불안감이 점점 커지고 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예전에는 이제 뭐 요즘이야 다들 경제적인 거나 이렇게 부자에 대해서 서스럼없이 말씀을 하시지만 저희 좀 젊었을 때만 해도 이 부자가 되고 싶다 이런 걸 굉장히 좀 치부시 얘기하는 좀 그렇게 대놓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좀 아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단 말이죠. 그게 뭐 유독 우리나라만 그걸 나쁘게 생각하는 건지 아니면은 다른 사람들이 다 그렇기 때문에 아니면 그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나도 그런 생각을 하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우리가 이제 유교적 가치관이 아직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제 부자가 그 깨끗하게 돈을 벌어서 사회적으로 공익 활동 같은 것도 많이 하면서 존경받는 부자 이제 이런 그 문화적 상이 있고요. 그리고 또 역사적으로 한국 사람들의 그런 문화적 욕구도 부정할 수 없다고 생각이 되는 게 그 우리 옛날 이야기에 나오는 홍길동, 장길산, 뭐 일지매, 임꺽정 이런 사람들이 공통점이 뭔지 아시겠습니까? 도적이죠. 소위 의적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이 되게 옛날부터 좋아했던 사람들인데 이 의적이 하는 일이 이런 나쁜 부자들의 재산을 털어서 우리한테 나눠주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옛날부터 한국 사람들은 부자들은 좀 나쁜 방법으로 부자가 됐고 그리고 내가 부자가 아닌 이유는 저런 사람들 때문이다 라는 인식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뭐 부자들 하면은 예전에는 이른바 이렇게 좀 이렇게 올라가는 계단을 타고 이렇게 요즘에는 뭐 계층 이동 사다리 이런 게 무너졌다 이런 얘기들도 많이 하고 좀 그런 것 때문에 좀 꿈이라도 좀 꺼봐야 되나? 꿈이라도 가지고 있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그럼 실제로 이런 좀 심리가 좀 담겨져 있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예, 담겨져 있죠. 우리가 그 일제강점기 이후에 6.25 이후에 이제 기존의 조선 왕조 500년 동안의 모든 사회적 질서가 다시 개편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뭐 부자도 없고 막 전부 다 가난한 상태에서 시작을 해서 자기가 하는 만큼 많이 성공을 했던 거죠. 그래서 뭐 구멍가게 하시다가도 대기업 차리신 분들도 계시고 뭐 그냥 돈만 많았는데 그냥 땅 부자 되신 분들도 계시고 자기가 좀 공부 열심히 했더니 부자가 된 분들도 많고 그런데 이제 점점 그 경쟁이 심해지고 인구도 늘어나고 또 사회 자체도 그런 뭐랄까요 유연성이 점점 줄어드는 거죠. 그래서 이제 계층 이동이 어려워졌다는 겁니다. 근데 사실 이 계층 이동은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활발했었어요. 유럽이라든지 미국 또 일본만 하더라도 사회적 계층이 우리 생각보다 훨씬 공고합니다. 그래요? 네, 그래서 뭐
아주 어릴 때부터 뭐 그런 실업계라든지 인문계 갈 게 결정이 된다든지 우리는 예전부터 이런 걸 해왔던 집안이니까 그냥 더 이상 뭐 바라지 않는다라는 가치관도 상당히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제 현대사에서 계속 우리가 목격한 것이 저 나랑 똑같이 별거 없던 사람인데 되게 부자가 됐고 그냥 우리 뒷집 살던 약간 모자란 애인데 부자가 됐고 이러니까 나도 그럴 수 있다라는 생각이 지금 우리의 그런 조급함과 불안을 더 부추기고 있는 거죠. 아니 오늘 이제 강의를 통해서 참 여러 가지 말씀해 주셨는데 마지막으로 이 한 말씀은 앞에 혹시 못 보셨더라도 이 한 말씀은 꼭 좀 전하고 싶다 하는 게 있다면 교수님께서 어떤 말씀 주시겠습니까? 네네. 그 궁극적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내가 내 삶에서 행복하게 사는 법이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그리고 여기 here and now라고 하는 내가 누구고 또 어디서 누구와 살고 있고 이 생각을 계속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대전에 와서 제일 좀 듣기 안 좋았던 말이 뭐냐면 대전은 노잼 도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놀러 오면 뭐 갈 데도 없고 뭐 빵집 갔다가 뭐. 근데 제가 13년째 살고 있는데 결코 재미없지 않거든요. 찾으면 재밌는 게 있습니다. 대전에 볼 데도 많고 자연도 아름답고 어디 맛집도 많고요, 은근히. 그래서 내 삶의 어떤 그 행복과 행복이 아닌 것을 결정하는, 내 삶의 의미를 결정하는 것은 결국 내가 내 삶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있다. 그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제 내 삶을 나의 기준으로 바라보는 그런 연습을 조금 더 해보시면 어떨까 싶고요. 오늘 그 말씀을 전해주신 문화심리학자 한민 교수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아침마당 저희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이 강의 들으시고 여러분께서 마음의 부자 그리고 인생의 부자가 되시는 데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Sometimes life feels like a merry-go-round.